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장래 한 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장래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감정적 부담뿐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과정에서도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를 미리 준비할 필요성과 준비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머뭇거릴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들의 장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왠지 예의에 어긋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장례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차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장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에 따른 장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 장례를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 미리 협의하지 않으면 장례 당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독교, 불교, 천주교처럼 장례 절차와 의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종교에서는 빈소를 어떻게 꾸밀지, 의식을 누구에게 맡길지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족들과 상의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장법과 장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장을 하려면 매장지를 미리 정해야 하고 수도권에서는 매장지를 찾는 것이 특히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호가하는 매장지 비용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매장을 원하셨다면 가족들이 사전에 적합한 매장지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화장을 선택할 경우에는 화장장과 봉안당을 정해야 하며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법 선택은 고인의 뜻과 가족의 상황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하므로 미리 상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소는 어디에 차릴지도 미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아니면 전문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혹은 조용히 가족들끼리만 모이는 작은 형태로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빈소를 설정하는 문제는 조문객의 접근성, 가족의 편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빈소를 정하려 하면 적절한 장소가 이미 예약되어 있거나 준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당사자와 가족 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종교, 장법, 장지, 빈소 설정과 같은 큰 틀에서의 결정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품을 함께 넣어드릴지, 상복은 어떤 것으로 준비할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정리해두면 장례 당일의 혼란을 줄이고 고인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더욱 뜻깊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준비를 하며 간과하기 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례는 단순히 행정적이고 물리적인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고인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고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고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장례 준비의 목적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은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준비 과정과 실질적인 체크리스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장법과 장지의 결정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지만 고인이 특별히 매장을 원하셨다면 가족들이 그 뜻을 존중하고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장의 경우 매장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매장지는 위치, 비용,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수도권에서는 매장 공간이 부족하고 비용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봉분 하나를 마련하는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매장지를 탐색하고 계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장을 선택했다면 상대적으로 더 간소화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화장을 결정한 경우 먼저 화장장과 봉안당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봉안당은 실내형인지 야외형인지 가족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장 예약은 꼭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화장은 오전 시간을 선호하는 유가족이 많아 예약이 금세 마감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화장과 봉안당 예약을 빨리 진행해야 발인 시간과 조문객 일정을 무리 없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빈소의 선택과 조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입니다. 빈소는 장례식장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병원이 제공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하거나 독립된 장례식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과 편리성입니다. 가족들이나 조문객이 쉽게 올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해야 하며 장례식장 비용이나 시설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빈소를 차릴 때는 장례식장의 담당자나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빈소 세팅, 음식 준비, 꽃장식 등 실질적인 준비를 지원해주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추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조문객을 맞이할 때의 준비 과정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부고를 통해 조문 일정을 알리는 작업이 포함되는데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디지털 수단으로 부고를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고문에는 빈소의 위치, 장례 일정, 발인 시간, 가족 대표 연락처, 조의금, 계좌 정보 등을 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문객들이 도착하기 전에 빈소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소 세팅에만 최소 3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가족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장례 기간 동안 필요한 물품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고인이 입으실 수에, 가족들이 입을 상복, 빈소에서 사용할 물품들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수의는 고인의 생전 의사나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례식장의 규격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복은 가족별로 통일된 색상과 스타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준비하면 더 여유롭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리기 쉬운 준비 항목은 바로 행정 절차와 서류 정리입니다. 장례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망진단서는 물론 사망신고와 관련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에 제출해야 하며 화장장이나 봉안당에서도 요구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금융기관, 보험사 또는 직장에서 필요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니 10통 정도를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고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이후의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준비 과정을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는 가족 모두가 함께 맞이해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족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준비 과정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가족이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고인을 존중하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은 고인을 잘 떠나보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장례가 시작된 이후에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장법, 장지, 빈소, 그리고 행정적 준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장례가 시작된 후 첫날부터 해야 할 일과 유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례는 하루아침에 모든 절차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3일장이나 5일장처럼 일정이 정해진 경우 각 날마다 필요한 준비와 의식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장례가 시작되는 첫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이송입니다. 고인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병원 측에서 장례식장과 연결해 이송 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송 전 경찰이나 의료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해 사망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병사로 판정되면 이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사고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인을 이송한 후에는 빈소를 설정하고 부고를 알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유가족들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빈소를 설정하는 동안 고인의 영정 사진을 준비하고 초나 꽃으로 빈소를 꾸미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영정 사진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으로 선택해야 하며 많은 가족들이 이 과정에서 고인의 뜻을 되새기며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차분히 준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고를 알릴 때는 조문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빈소의 위치, 장례 일정, 발인 시간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부고를 전달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인 부고장을 인쇄해 직접 배포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문자보다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알리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부고를 알리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빈소 준비가 모두 끝난 뒤 알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너무 서두르면 조문객들이 빈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례 첫날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고인의 입관입니다. 입관은 고인을 수의로 모시고 관에 안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장례 지도사가 가족들과 함께 입관 절차를 주관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고인의 수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건이나 소중했던 물품을 관에 함께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즐겨 읽던 책이나 의미 있는 편지, 소소한 기념품 등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화장을 할 경우 관에 넣을 수 있는 물품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장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품이 들어가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관이 끝난 뒤부터는
조문객 맞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시간은 유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몰리는 경우에는 조문객들을 차분히 맞이하고 안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의 도우미 인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도우미들은 조문객들에게 빈소의 위치를 안내하고 방명록 작성을 돕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유가족들은 조문객들과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동안 음식 준비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장례 음식에 큰 신경을 썼지만 요즘에는 간소화된 메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 서비스는 대체로 기본적인 조문 음식과 음료로 구성되며 추가로 특별한 음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 준비를 미리 상의하고 조율해 두면 바쁜 장례 기간 동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례 첫날의 마지막으로는 상복 착용과 상주 역할의 분담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복은 가족이 고인을 추모하며 입는 의복으로 보통 검은색이나 흰색 계열의 간소한 옷을 선택합니다. 상복 착용은 단순히 의복의 의미를 넘어 고인에 대한 예를 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상주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고인의 성별에 따라 완장을 다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례의 첫날은 고인의 이송, 빈소 준비, 입관, 부고, 알림, 조문객 맞이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의 협력과 소통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준비를 돕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도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첫날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둘째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장례 둘째 날의 주요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들, 그리고 고인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둘째 날로 넘어가면 가족들과 조문객 모두가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떠나보낼 준비를 이어가게 됩니다. 둘째 날은 장례의 중간 단계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가족과 고인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둘째 날 아침은 보통 조용히 시작됩니다. 유가족들은 첫날의 분주한 일정을 마친 뒤 약간의 피로를 느끼지만 이른 아침부터 다시 일어나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고인의 빈소를 정리하고 상복을 갖추고 조문객 맞이 준비를 하는 것이 주요 일정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주로 찾아와 가족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인의 영정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조문객이 많지 않아 비교적 한가로워 보일 수 있지만 유가족들은 그날의 일정을 다시 점검하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날은 특히 입관 후 가족들과 고인이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첫날 입관식이 끝난 뒤 고인은 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후 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영정 사진을 통해 고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이어갑니다. 이때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고인에게 편지를 쓰거나 가족들이 함께 준비한 추억의 물건을 관 옆에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 가족끼리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의식처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거나 생전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유가족들이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한편 둘째 날은 조문객이 본격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관계의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인과 가까웠던 가족들은 조문객들과의 대화를 통해 고인의 빈자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가족들 중에서도 역할을 나누어 한두 명이 중심이 되어 조문객들을 안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의 도우미들도 조문객 안내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조문객 맞이에서 중요한 점은 조문객들이 장례에 참여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문객이 동일한 방식으로 애도를 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고인의 영정 앞에 서서 묵념하는 분도 있고 고인과의 추억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며 추모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조문객의 애도 방식은 고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둘째 날에는 장례 절차와 발인을 위한 최종 준비를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발인 시간과 화장 또는 매장 장소까지의 동선이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을 할 경우 화장 예약 시간과 장지로 이동하는 차량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발인 전날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인 당일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둘째 날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 세부 일정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날이 깊어가면서 장례식장은 점차 고요한 분위기로 바뀌어 갑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먼 곳에서 온 친척들이 모여 고인의 삶과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런 시간은 단순히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고인의 생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들은 고인의 삶을 온전히 추모하며 함께 이별을 준비하는 정서적 힘을 얻습니다. 이처럼 둘째 날은 장례 절차 중에서 가장 많은 감정이 오가는 날이자 조문객과 가족들이 함께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했다면 이제 발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장례식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발인과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시간, 그리고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인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절차로 가족과 조문객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는 시간입니다. 발인 날은 그만큼 신중하게 준비하고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발인의 시작은 아침 일찍부터 이루어집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는 보통 발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화장이나 매장 시간이 이를 기준으로 조율됩니다. 발인 시간은 대개 오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장례 일정이 끝난 후 가족들이 충분히 정리하고 휴식할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장이 오전 10시에 예약되어 있다면 발인 행렬은 그보다 최소 2시간 전에 출발해야 합니다. 발인을 준비하기 전 가족들은 빈소를 정리하고 조문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발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인의 관과 장례 물품의 상태입니다. 관에는 고인의 생전 소지품이나 유품, 추모의 의미를 담은 물건들이 함께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관을 옮기기 전에 모든 물품이 올바르게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장이나 매장 시 넣을 수 없는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을 진행하는 경우 관 내부에 금속이나 유리와 같은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러한 점을 사전에 안내하지만 가족들도 함께 점검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발인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운구 과정입니다. 운구는 고인의 관을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이나 매장지로 옮기는 절차로 가족과 조문객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구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고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관을 들고 나올 때는 가족들이 고인을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엄숙하게 임해야 하며 조문객들은 조용히 뒤따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웁니다. 운구인이 부족할 경우 장례식장 직원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직접 운구에 참여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운구 차량이 출발하면 발인 행렬은 고인이 향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화장장이나 매장지까지의 동선과 시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이동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여유 시간을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에서 교외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 행렬이 분산되지 않도록 미리 출발 순서를 정리하고 차량 간 통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장이나 매장지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장장에서는 고인의 화장 절차가 진행됩니다. 화장장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장소로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화장장에서는 관이 화로에 들어가기 전 가족들이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고인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눈물로 이별을 고하는 가족들도 많지만 고인을 떠나보내는 시간은 슬픔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을 함께 담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은 가족들 사이에 깊은 유대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장이 끝난 뒤에는 유골을 수습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유골은 가족이 직접 수습하거나 전문 직원이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된 유골은 봉안당, 납골당 또는 매장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유골을 운반할 차량을 준비하고 유골을 모실 장소로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안당이나 납골당에 유골을 모실 경우 사전에 예약된 위치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매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장지에서 유골을 안치한 뒤 가족들이 헌화하거나 고인을 기리는 짧은 의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발인이 끝난 뒤 가족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조문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발인과 장례가 모두 끝난 후에도 조문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예의를 다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위해 시간을 내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장례를 마친 후에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인과 함께 장례의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화장장이나 매장지에서 고인을 떠나보내며 가족들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 이후에도 가족들은 처리해야 할 행정적, 정서적, 그리고 실질적인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뒤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일상을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장례 이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기반으로 사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을 말소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구청이나 읍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이후의 행정 처리,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은행에서는 고인의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계좌를 동결하게 되며 이후 가족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망진단서와 사망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인이 남긴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이후 가족들이 맞닥뜨리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정서적인 회복과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장례는 가족들에게 큰 정서적 부담을 남기며 때로는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 비용 부담 문제나 고인의 유산 분배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열린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례 이후의 모임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인이 가족들에게 남긴 영향은 크며 그 빈자리를 실감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 이후 삶을 재정비하는 데 있어 고인을 추모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이나 공간을 활용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고인의 기억을 따뜻하게 간직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진을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에 두거나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일을 가족들이 함께 해보는 것도 추모에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인의 뜻을 기리는 기부나 봉사를 통해 고인의 삶과 가치를 기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고인이 가정의 중심이었던 경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 고인이 되셨다면 가족의 경제적 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며 자녀들의 양육이나 도부모의 돌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고 서로를 지지한다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이후에는 고인의 삶을 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제사를 통해 고인을 기리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가족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 가족들이 모여 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인을 위해 짧은 묵념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추모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가족들에게 고인의 존재를 되새기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례 이후의 시간은 단순히 고인을 떠나보낸 뒤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기억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족들은 이 시기를 통해 고인의 가르침과 사랑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고인의 뜻을 이어가는 삶을 만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인을 떠나보내며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고인을 잘 떠나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족들이 고인의 삶을 기리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의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인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들과 함께 더 단단하고 따뜻한 유대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례는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슬픔과 도전, 그리고 사랑은 결국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